왔네 봄이 와 일중의 가슴에도. 여러분 조금은 쌀쌀해도 3월은 누가 뭐래도 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법과 함께 따스한 봄날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주의 맘도 피어. 여러분 마음에 진달래 법 같은 변호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네, 여러분의 봄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법으로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규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법 같은 봄 향기 아니죠. 봄 같은 법 향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어설픈 노래로 저희 이렇게 또 문을 열어봤는데 이게 우리들의 법 이쯤 되면 이제 오프닝 노래 금지법 이거 국회에서 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로이킴의 그 봄봄봄 모르죠, 김기리 씨? 아니, 안 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아, 그래? 왜 옷은 오늘 개나리처럼 입어놓고는 정말. 기날인데 지금. 예. 아, 그리고 우리 전민기 팀장 노래도 그래. 우리가 지금 실컷 봄이 온다고 지금 들떠서 그런데 내 생에 봄날은 봄날은 간다고. 이것도 너무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자, 어쨌든 정말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예, 좀 화사해지는 분위기로 특급 전문가와 함께할 응답하라 21대 국회.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이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는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나는 그래도 사람을 보호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아, 음주운전. 약간 병원으로 치면 감기 환자 같은 느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그냥 몰래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면 어떨까?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끝내주는 해결사, 법조계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도로 위의 해결사는 그야말로 이제 김지훈 변호사로 통한다. 이 별명 진짜 누가 지어준 거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아, 스스로 팩이 있다. 팩이 있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그 너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약간 B급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게 입에 잘 변호사 붙더라고요. 업계에서 왕 쓰기 쉽지는 않거든요. 예. 전문가 뭐 보통 이렇게 처리하는데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 딱 받았습니다. 조금 뻔뻔합니다. 아니, 보니까 이 변호사들마다 주력 분야가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의사 출신의 예. 의료 분쟁을 위주로 변호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혹시 이전에 뭐 예. 도로 교통 쪽에 뭐 근무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어, 초밥을 뭐 주도로만 드셨다거나. 저는 오도로를 좋아하고요. 아, 오도로. 일단 뭐 저는 도로교통뿐만이 아니고 형사나 아니면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해서 다 학원에 있는데 방송이나 아니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사람이 누구나 뭐 보행자도 됐다가 운전자도 됐다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랑 가장 밀접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서 도로교통 쪽을 좀 홍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 임 변호사의 주력 분야는 어디예요? 전 주력하고 있는 거 딱 하나. 우리들의 법입니다. 너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인데 우리들의 법 녹화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나요? 제가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어떤 유형이고 최근에 혹시 문의받은 것 중에 좀 황당한 사건 같은 거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로교통 쪽에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보험사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약간 병원으로 치면 감기 환자 같은 느낌?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오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운전자 폭행 굉장히 이것도 흔한데 의뢰인이 좀 직업이 특이했어요. 누구였죠?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스님이 혼자 이제 혼술을 좀 네. 하시고 예,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네. 어떤 이제 길이 잘못 들었는지 시비가 붙으니까 운전자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폭행하고 어머. 정신을 차려보니까 경찰서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이게 술 앞엔 장사 없다고. 무섭다 정말. 예. 스님이 해서 안 되는 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술 드셨고 사람 폭행.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도로교통 전문 김지훈 변호사를 오늘 모신 건데요. 21대 국회가 응답한 통과법. 오늘 저희가 선택한 주제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법은 도로 위 법규는 생명보험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네. 자, 뭐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에서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뭐 발의 건수도 많고 또 통과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21대 국회에서 주목한 도로교통법 핵심 키워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변호사님? 예,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은 그 지난 그 국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해서 규정이 바뀐 거였습니다. 맞아요. 이거 우회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윤창호법이 위헌이 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입법도 이뤄졌고, 그리고 뭐 이제 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 중에는 전동 킥보드가 이제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이 뭐 많이 개정되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궁금한 거 많은데요, 진짜. 네네. 자, 21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도로교통법 중에 음주운전 그리고 우회전 관련 내용. 이건 저도 아직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도로교통법 키워드는 깜빡깜빡 우회전 아찔아찔 생명 위협 우회전 일시정지법입니다. 깜빡깜빡 우회전 아찔아찔 생명 위협. 참 잘 지었는데 일단 우리 임 변호사께서 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우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하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이 있었는데요. 벌써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와 그리고 회전 교차로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도로왕. 예. 한번 짚어주세요. 전후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회전 이거. 일단 사람들이 그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생긴 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네.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좀 공백을 메꾸고 세부적인 규정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특징을 보면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추가된 것은 이겁니다.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 사람들이 그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요. 일단 일시정지한 다음에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보행자 그 신호가 파란색이어도 우회전 차량이 건널 수 있다. 건널 수 지날 있습니다.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경찰청 지침이나 아니면 뭐 판례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규정으로 확실하게 딱 원칙을 정한 거죠. 어쨌든 보행자가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이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기리 씨는 우회전할 때 이거 좀 잘 지키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워하는 문제였는데 최근에 예. 저 친한 형이 이 문제로 이제
도로 위에서 싸운 거예요, 아저씨 한 분이. 우일형 아니죠? 우일형 아니면. 우일형 아니고. 제가 사실은 좀 그래? 욕심을 내서 우일형이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예. 보행자 신호인 상황에서 응.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을 하는 거예요. 아, 우회전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거죠. 나중에 빨간불이 되고 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 형도 이제 클락션을 막 울린 것 같아요. 옆으로 붙은 거야, 아저씨. 아이고야. 문을 열어가지고 그거 왜 안 가? 했더니 아저씨 법 바뀌었어요. 이거 파란 불 때 못 가요. 했더니 응. 무슨 소리야? 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형이 당황해서 아 그래요?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볼게요. 그래요. 가요. 이러고서는 사이좋게 헤어졌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그래도 해결이 됐네요. 아니 이렇게 법이 복잡할 정도로 네.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회전 사고가 많다는 거잖아요. 음. 우회전 사고 건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이죠. 2023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가 17,061건이었습니다. 2022년보다 957건 줄어서 한 5.6% 감소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회전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가 2022년에 104명에서 119명으로 약 한 14% 되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의 경우도 보니까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사고 7건 중에 5건은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어떤 이유로 이런 우회전 사고들이 예. 그 자주 발생하나요? 예,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한 복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신호에 따라가는 부분이 네. 많죠. 확실히 좌회전 신호가 있으니까. 예, 차량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유도선도 있는 네. 편이고 그래서 옆 차로에 있는 차만 잘 살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우회전을 할 때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항상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보행자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이제 프레임 부분에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간혹 차량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랑 같으면 그 프레임에 사람이 계속 겹쳐 보여서 안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유리 창의 그 앞쪽에 이 플레임 거기에 딱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 그런 사각지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버스가 이제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미처 8살 조은결 군을 보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6년이 선고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제 이 판결 이유를 보면요. 피고인이 해당 노선을 3년 이상을 운행을 해왔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신호를 준수하고 일시정지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그 판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우회전 사고 건수는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경찰청에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발생 건수가 835건. 그래서 전년인 912건에 대비해서 8.4%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일단 이제 뭐 사람들이 뉴스에서 계속 우회전하는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불안하잖아요. 의심조차 하는. 예, 의심을 하는 그런 이제 인식 전환이 있었던 게 사고를 감소시킨 이제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정확한 법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뀌었다는 예, 걸 그렇죠. 알고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회전할 때. 자, 전 팀장 어떻습니까? 우회전 방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2월에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전 통행 방법 인식 조사를 토대로 우회전 돌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운전자 67.5%가 법적으로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어서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무엇보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3%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8%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테스트를 해봤더니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4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40%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네. 400명 중에 1명만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확실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네. 착각하는 사람이 40.3%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우리도 테스트 한번 해보죠. 우회전 관련해서 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회전 요럴 땐 요렇게 세 분도 한번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직진차로 자동차 신호가 초록불입니다. 직진차로. 네. 자, 코앞에 1번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우회전에서 만나는 2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차량에 직진 차선 초록불 켜졌어. 네. 근데 오른쪽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보행자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럼 우회전하는 거죠. 이건 우회전이지. 우회전이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예. 이제 규정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그렇죠. 누가 막 이렇게 확 우회전하겠어요. 그죠? 누구는 그럽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럼 다음 네.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회전 요럴 땐 요렇게 두 번째는요. 직진차 자동차 신호가 초록불입니다. 네.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2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이에요. 오. 그렇다면 이거 진짜 많이 만나는 상황. 그렇죠.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요거? 어떤 거 같아요? 요것도 이거야말로 이게 정확하게 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돌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쪽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네네네. 천천히 건너도 네네.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 건 맞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두 번째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아, 무조건 일단 멈춰. 정지. 일단 정지. 예. 네. 자,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일단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갑자기요, 변호사님. 네.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휙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멈춰야죠. 그러니까 이 우회전 규정의 핵심은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규정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자가 처벌을 처벌을 받게 받게 되는군요. 되는군요. 그래서 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우회전하려는 순간 건너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초록불이 꺼질 쯤에도 자기 속도로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으니까는 그렇죠. 뒤에서 확 달려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다가 그 달려오는 직진 킥보드나 보행자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일단 멈춰서 그런 것까지 살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 안 진다. 근데 사실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그냥 초록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뒤에 법을 아는 분은 아니 이제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전혀 앞뒤로 없을 때는 건너도 되는데 이제 뒤에서 또 빵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거기에도 판례가 있거든요. 예. 옛날 판례인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네. 네네. 예. 너무 세게 빵빵거리고 시비가 붙어서 고소를 했나 봅니다. 네. 앞차가 뒷차를. 예, 그래서 어. 난폭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뒤에 크락션 울리는 분이. 예,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 빵빵으로 3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빵빵만 했다고 보기에는 뭐 시비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우회전할 때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는 하더라도 아 그런. 이 정도. 예, 예. 아, 뭐 기술이 있어요. 예. 손으로. 아 그래요? 크락션을. 그렇죠. 이게 그 빵 누른 게 아니라 빡. 센스 있게 빵 누르시는 정도가 그러네. 필요하고. 우회전 때는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누른 건가? 뒤에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빡. 예.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우회전 요럴 땐 요렇게 세 번째입니다. 직진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어. 바로 코앞에 있는 1번 횡단보도의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그러니까 보행자의 불도 빨간불이에요? 그렇죠. 완전 그냥 차량도 빨간불이고. 어.
근데 우회전 할 수 있느냐? 저는 어제 해봤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어제 해봤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만약에 우리 이거 편집해주지 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법규 잘못된 위반인 건가? 거면 큰일이네. 잘못된 건가 하면서 갔는데 마침 대본에 이게 있어가지고 네, 놀랐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갔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방은 빨간불이지만 우회전은 또 그때 오히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빨간불이면 일단 차는 차량 신호를 따라야 되니까 멈추는 건 맞고요. 네. 일시정지한 다음에 이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우회전할 수 있지 우회전. 그냥 어쨌든 무조건 멈췄다가 보고서 가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모든 게 다. 네. 저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자, 차량 그 신호는 빨간불이고 네.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보행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네. 1번 그렇지. 횡단보도. 예. 그죠? 그때는 제가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일시정지를 멈춰서 하고 간다. 그렇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없을 때 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는 뭐 가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고 판례에서는 그러다가 사람을 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서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법 규정이 되면서 경찰청에서 완전하게 딱 행정 지침을 내세웠고 일시정지 후에 가도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까지 헷갈리면은 그 우회전 전용 뭐 신호기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 것이고 예,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있어요? 가끔 보여요, 가끔. 예. 그런 곳에서는 정말 쉽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거 있구나.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일단 우회전하려면 멈춰. 그냥 정말 나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멈췄다가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일단 한번 멈춰. 우회전하려면.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건너시면 천천히. 돼요. 천천히. 예. 아 근데 이 우회전 신호등이 어쨌든 좀 많이 생긴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우회전 규칙을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부과되는 건가요? 예, 일단 방법 위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신호 지시 위반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 원, 그리고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죠. 그리고 벌점이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도 있어요. 예. 벌점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될 그쵸, 수 그쵸. 있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죠.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도로교통법 두 번째 키워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고 나면 행복정지, 바로 음주운전 처벌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음주운전 처벌법을 윤창호법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위헌 판결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최초의 윤창호법,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그 음주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일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재범을 한 사람들을 가중 처벌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이 중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러니까 재범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진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삼진아웃이 아닌 삼진아웃을 이진아웃으로 바꾼 이 규정이 음주운전자들한테 적용되는 거였는데 2회라는 기준이 시작점이 없었습니다. 법에.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2회는 무조건 가중처벌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헌이 난 거죠. 자,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법 임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원래 이 음주운전법 개정법은요, 앞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기간의 기산점을 정해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나 바로 어제 음주운전하고 또 오늘 음주운전한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받도록 한 그 점이 위헌 판단을 받았고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이 전범과 후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기간도 정하고요. 재범의 기산점도 명시하는 등 이런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윤창호법에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가중처벌 기준이 달라졌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달라진 겁니까? 예, 개정된 보안 윤창호법은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진아웃 규정에 이제는 10년으로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범일 때에 비해서 10년 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면 상한선이 이제 1년 정도 늘어서 6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게 됐죠. 야,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아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이 법 개정 이후에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나요? 예, 판결은 저희가 법 개정 이후 전후로 해서 매년 세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범인 경우에는 사실 별로 큰 걱정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초범도 굉장히 높은 액수의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건 경위에 따라서는 정말로 뭐 집행유예나 심하면 구속까지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안이 엄중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내가 했어요. 근데 사람을 치웠네. 근데 그분이 저기 사망을 했거나 네.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예.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판결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윤창호법 중에 첫 번째 유형. 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기존 윤창호법 그동안 쭉 있었던 게 적용이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범죄.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운전 치사 혹은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까지. 그렇군요.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제 술을 먹고 뭐 택시가 안 잡히면은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에 이 단속에 걸리면 예. 이것도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되는 건가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고요. 네.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경우에는 면허가 이제 뭐 취소가 되진 않고 네. 따로 이제 그 범칙금이라든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근데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니까 국회에서 그 새로운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자전거랑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 헬멧도 써야 되고 뭐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빡빡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규정을 완화하는 입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너무 사고도 많아지고 위험할 위험하고 것 그래서 불과 3, 4개월 만에 다시 규정을 강화하는 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속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법이 이제 보완이 된 것을 거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보면은 좀 아찔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전동 킥보드. 자,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팀장님? 그 경찰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03년에 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3만 건에 달했는데 2004년부터 15년까지 2만 건대로 떨어지고요. 네. 2016년부터는 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범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보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0년에 45.4%예요. 그리고 2021년에도 44.5%, 그리고 2022년에는 42.2%로 10명 중에 4명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습관이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 근데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음주운전 방지 그 기구? 예. 장치? 뭐 이런 거를 이제 자동차 안에다 설치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말씀하시는 예. 건데요. 2023년 10월에 또 하나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요. 다시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해서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게 되는 거죠.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할 수 없는 그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 음주운전 부착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범률이 높아지니까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예. 이게 어떤 거고 또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지 장치라는 거는 이제 차에 시동을 걸 때 뭐 규정된 뭐 호흡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위 아래로 0.03%보다 낮으면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것보다 낮아야만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하는 와. 그런 기술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1년이 취소가 됐다. 다음에는 1년 동안 결격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면허를 조건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1년 동안은 그 부착 장치가 달려 있는 차만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야겠죠. 큰일 나야죠. 큰일 나야겠죠. 큰일 나야죠. 큰일 나는데 예. 그냥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뭐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됐고요. 그러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안 한 차를 운전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무면허입니다. 그건 이제 무면허가 예, 되죠. 무면허 운전이에요. 예.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옆에 사람한테 시키는 거지. 나 이거 한 번만 불어줘. 그렇죠. 예. 이런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처벌이 받죠. 그걸 이제 부정하게 떼어나거나 조작하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사람. 옆에 사람도 음. 그걸 이제 뭐 교사하거나 방조할 수 있다라고 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다시 발급을 받았는데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를 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그렇지. 데이트를 하려고 누구를 이렇게 태웠는데 갑자기 데려다 줄게 하고 태웠어요. 예. 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훅 불고 있어요. 얼마나 오. 모양이 빠지겠어요. 그러네요. 수치심, 수치심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이 심리적인 예방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198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법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이 해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무려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효과가 정말 있었습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이제 수치심 같은 그런 감정으로도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해서 뭐 정말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한다거나 네. 하는 좀 더 강력한 처벌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예, 일단 경찰청 검찰 지침에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되도록이면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키고 뭐 구속수사도 검토해라 이런 지침도 있었거든요. 예. 그 후에 굉장히 일선 그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차에 대한 조사 수위나 아니면 처벌 그 방침들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그냥 몰래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무면허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를 일으켜죠. 그래서 재범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음주운전이랑 무면허가 세트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무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뭐 그런 개정안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음주운전 방지법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요. 우리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관련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20대 국회 민식이법 이후에 우리가 동원이법으로 불리는 네. 또 새로운 민식이법을 좀 일부 더 강화한 그런 법이 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 숙지할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재작년 12월에 그 강남에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민식이법을 보완한 형태의 일명 동원이법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민식이법의 형태가 운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위주의 법안이었다면 이제 이 새롭게 바뀐 법안은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안들입니다. 그래서 큰 골자를 보면 스쿨존 보도를 설치하는 걸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고 그리고 방호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무인 단속 장비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뭐 음주운전이든 아니면 우회전 일시정지든 이런 것들이 보행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우선 법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길게 보자면 운전자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교통사고 건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가해자 뭐 다 많이 만나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가해자의 인생도 정말 무너집니다.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 도로왕님께서도 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아무리 법규를 잘 알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또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뭐 안 일어날 수 없는 예.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도로 왕인데 네네. 사고 난 적이 있죠. 맛있어요? 제 과실이 100이었습니다. 어. 예?
그 이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밤에 네. 조금 부주의해서 과실이 났고 내려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모두 보험 처리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아, 저 차선 변경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물론 도움이 경미한 접촉 사고긴 네, 했는데 네, 예. 이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의 심정과 운전자의 심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한 경험이 굉장히 잘 좋게 포장하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다행히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예, 다행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 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느낀 것들을 좀 표로 한마디를 정리해 볼까요? 표로요? 예. 마실 거면 대중교통, 마셨으면 대리운전. 네. 어. 아, 제발 우리 정신 차리고 대리운전 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음주운전은 정말 안 되죠. 맞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두 번 어긴 교통법규 나도 모르게 습관된다. 아까 재범률 보셨죠?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우리 변호사님 말대로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게 습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이 마신 술 누군가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위험해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중범죄니만큼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눈물 시리즈가 맞아. 예.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교통 관련해서 국회에 또 바라는 점 있으면 시원하게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면허 취득 절차가 좀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면허 취득하기 좀 쉽다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인 거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로교통 법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나서 도로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한번 내가 어쨌든 면허를 취득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도 좀. 솔직히 뭐 저도 좀 쉽게 땄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쉽게 따셨어요? 재능으로. 없어서 땄나? 재능으로. 재능으로? 감으로. 근데 감으로. 그때는 쉽게 땄어도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뭐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전에 쉬워졌어요. 더 쉬워졌어요. 요즘 쉬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주행 시험이나 기능 시험 같은 거 봤던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모두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도로 위의 법규는 나의 생명보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운전자를 잡았으면 항상 안전운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도로 위에서의 안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로왕 김주인 변호사께서도 항상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주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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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줍니다. 자, 아르바이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학교 때 혹은 뭐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리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를 하러 대학로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바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 그 일 많이 한다면서요, 전. 네, 이 공연 보라고. 예. 그거를 한참 하면서 입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방학 때 예.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발레 파킹 발레 파킹을 했어요. 네, 해봤어요. 오. 비싼 차는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그러겠다. 비싼 차는 이제 선배님들이 주로 하시고 거기도 이제 제가 2명이 같이 했었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싼 차 위주로. 거기에도 좀 급이 나눠지는. 그럼요. 비싼 차고 오면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부담스럽지. 네. 근데 요즘에 가끔 뭐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고액 알바에 대한 유혹.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500, 심지어 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뭐 문자도 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DM으로 네. 오더라고요. 아 진짜. 고액 알바 해가지고 좀 예. 이상한 거긴 하던데 맞아요. 뭐 재테크, 가정 내에서 나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알바. 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이렇게 큰 돈을 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상황 또한 이 고액 알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엄마 밥! 어유 우리 아들 배고파. 엄마가 얼른 차려줄게. 빨리빨리. 야야, 니는 먹고 자고 너처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답이 너무 쉬운데 식충이. 아휴, 자식 알긴 하네. 취직을 못했으면 어디 가서 좀 알바라도 좀 해라. 이 엄마 아빠 등골 좀 그만 빼먹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니 당신 왜 그래? 기리야 괜찮아. 핸드폰 그만 보고 밥 먹어. 아니 왜 그래 왜? 너 또 사고 쳤어?
아빠, 나 법무사 사무소 알바 합격했대. 돈 엄청 많이 준대. 법무사? 야 정말이야? 야 우리 식충이가 밥값하는 날이 오네. 아, 식충이라고 하지 마. 우리 아들 상하다 상해. 너무 잘했어. 야, 고기 먹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 엄마, 오늘부터 한우로 바꿔. 예,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자, 그 세상 쉬워요. 그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돕는 건데, 자, 돈 받아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쉽죠? 정말요?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을 하는데 돈을 정말 건당 1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리 씨가 행운한 겁니다. 예? 원래 건당 5만 원이었는데 오늘부터 올렸거든요. 자, 거의 매일 3건씩은 되니까 이거 잘하면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이거 대박이죠? 1,000만 원이요? 와우, 굿잡! 제가 다리도 튼튼하고 손가락 힘도 좋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몇 건이든 시켜만 주세요. 오케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이설. 자 이거 당신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당신 이거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야. 저 정말 몰라요. 저 정말 보이스피싱 이게 지금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이 계좌 저 계좌 송금만 했다고요. 왜? 채권자 고객님을 위하여. 어허, 고객 좋아하시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거 눈치를 못 채요? 에? 채권 회수 업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진짜예요. 알았으면 제가 했겠어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아 기다려 보세요. 여보세요? 민기 사장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봐봐 지금 전화 안 받죠? 나 진짜 짜고 치고 있네. 당신 이거 사기 방조야. 알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아빠 길이에요. 나 감옥 가게 생겼어요. 누구시죠? 우리 집에 길이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마지막 또 반전이네. 이러면은 이거 얘기가 달라지고 엄마가 지금 이쪽 일행 같아요. 그렇게 되네. 대본 해석을 지금. 아, 근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대학생까지 돼가지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런 범죄 가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대본의 흐름상 돈을 벌었어요. 돈은 벌었어. 네, 그리고 모르고 했다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죠. 그러네요. 이게 뭐 못해도 900만 원 이상. 이거 너무 그렇죠. 큰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대목이 뭐냐면 요새 취업이 워낙 그렇죠. 힘들다 보니까 고액 아르바이트, 돈 되는 일에 사실 현혹이 되기 쉽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20대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저희가 이제 사연을 20대 취준생으로 좀 각색을 하긴 했는데 이 사건이 2021년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A 씨의 이야기입니다. A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한 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고에 지원한 후에 A 씨가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거다라는 실장의 설명을 듣고서 이제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들으면 그러게 돈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기 힘써주는 거네, 도와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후에 이 A 씨는 한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돈을 수령하고 그 돈을 다른 명의의 계좌에 또 분산하는 업무를 했는데 사실 A 씨가 의심 없이 이런 업무를 계속을 했습니다만 사실 채권 회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 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사실 나이도 좀 있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돈을 너무 쉽게 벌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1심에서는요,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좀 보자면 일단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또 이 단순한 업무에 대비 그 아르바이트 수익이 너무 높았다는 점을 왜 의심하지 못했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수익금임을 모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회생활 경력들이 아니 이거 정말 알만한 사람인데 몰랐어? 라고 판단 근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면은 적어도 알 수 있었다. 이런 미필적 고의, 의심 가는 지점이 있었음에도 가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기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2심 판단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설마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2심 재판부는 일단 입사 서류 같은 것도 간략하게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 조직 측이 이제 업무 지시를 보낸 그런 문자 내용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회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이 39살 A씨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처벌은 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와, 이제 뭐 정식으로 입사 원서까지 받고 갈수록 보이스피싱 조직이 좀 굉장히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그러면 이제 유죄가 될 확률이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가 오히려 더 예외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 워낙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 알바라고 내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런 일에 가담한 것이라고 봐서 사실 요즘 집행유예 처벌이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담하다가는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사기 방조죄로 걸리면 이거 처벌이 좀 센가요?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이 그러니까 민생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대다수의 국민에게 특히 정말 생활과 밀접한 그런 돈을 편취하는 사기라서 정말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기 행위에 가담한다거나 내지는 사기를 알고도 도왔다, 방조로 인정이 된다면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기 방조다, 내가 도왔다 내지는 이걸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확하게 딱 내가 이걸 보이스피싱이다 인지하지 않았어도 좀 이상한데? 끼름직한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뭐 이 사연에 나오는 A씨야 고의성 입증 증거가 있어서 무죄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다수라는 겁니다. 자, 특히 20, 30대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특히 취업난에 주거난에 청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자,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 1분기만 해도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70%가 30대 이하인 걸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하부 조직원 혹은 계좌 명의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부 조직원이라면은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아까 연기했던 뭐 A씨 같은 인출책인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현취책, 그리고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이제 훔치는 절취책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인출 상위 조직인 총괄이나 관리 그리고 이제 콜센터 상담원 검거 인원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윗선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몸통, 뭐 머리는 안 잡히는 거예요. 더 딱한 건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서민들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나쁜 범죄인 게요. 나는 지금 그냥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가담한 일이 피해자들의 그 피땀 어린 돈을 일종의 자금 세탁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다른 데에 보내줌으로써 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돈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에 가담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로 요즘은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역시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정리 청해 듣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김평. 예, 김평의 한 평. 사실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액 알바, 패가 망신, 스팸 문자 속지 말자! 아, 깔끔하게 예, 사자성어 표어처럼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고액을 드리는 법이 아닌 고품격 법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